어떤 죽음은 처음부터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어떤 죽음은 완벽한 사고처럼 보이죠. 2010년 4월, 한국의 한 모텔에서 22세 여성이 문어를 먹다 숨졌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술에 취해서 음식을 잘못 먹은 비극적인 사고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그녀의 집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온 편지였어요. 가족조차 몰랐던 2억 원짜리 생명보험, 그리고 그 수익자는 놀랍게도 남자친구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죠. 사고는 의심으로 변했고 슬픔은 분노가 됐으며 한국 전체가 이 사건으로 찢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법정에서조차 판결이 뒤집혔던 진실이 여전히 안개 속에 갇혀있는 인천 문어 보험금 사건입니다. 2010년 4월 19일 새벽이었습니다. 인천의 한 모텔 층, 객실 안은 고요했지만 곧 비명으로 가득 찰 예정이었죠. 새벽 4시 20분, 22세 윤한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남자친구 김 씨가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119에 직접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객실 전화기를 들어 프런트에 연락했죠. 제 여자친구가 숨을 안 쉬어요. 119 좀 불러주세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윤한 씨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기도가 막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무언가 숨통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16일이 흘렀습니다. 윤한 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어요. 뇌는 이미 죽어 있었고 기계만이 그녀의 생명을 붙들고 있었죠. 5월 5일, 그녀는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공식 사인은 질식사였어요. 목구멍에 걸린 큰 문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모두가 사고라고 믿었습니다. 저도 그랬을 거예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목에 걸린 비극적인 사고라고요. 하지만 진실은 항상 숨어 있다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모습을 드러내곤 하죠.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김 씨는 슬픔에 빠진 남자친구처럼 보였어요. 울었고 끊임없이 사과했으며 유족들 곁을 지켰습니다. 윤한 씨의 아버지는 김 씨의 제안에 따라 딸의 시신을 서둘러 화장했어요. 5월 7일 그녀가 죽은 지 불과 이틀 만이었습니다. 유골은 인천 앞바다에 뿌려졌고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전통적인 49제도 끝나기 전에 윤한 씨의 집에 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를 뜯는 순간 어머니의 손이 떨렸을 거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보험회사 로고가 찍힌 봉투였거든요. 보험이라니? 우리 딸이 무슨 보험에 가입했다는 거지? 편지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한 씨 명의의 생명보험 2억 원 상당이었어요.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활하던 젊은 여성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가족들은 이런 보험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의 재정 형편으로는 가입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익자가 가족이 아니었던 겁니다. 부모도 여동생도 아니었어요. 바로 김 씨였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이미 보험금을 청구한 상태였죠. 5월 13일, 윤한 씨가 죽은 지 겨우 8일 만에 시신이 화장된 지는 6일 만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슬픔은 순식간에 의심으로 변했고 그들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진실은 그들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보험은 3월 25일에 가입됐더군요. 윤한 씨가 죽기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월 보험료는 13만 원. 윤한 씨 같은 처지에서는 상당한 부담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건 이거였습니다. 처음 보험 가입 때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 즉 가족으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2일 그 운명의 밤으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전에 수익자가 김 씨로 변경됐던 겁니다. 일주일이요. 딱 일주일 후에 윤한 씨는 모텔 객실에서 문어에 질식해 죽었습니다. 저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의 우연은요? 가족들이 보험 약관을 더 파헤쳤을 때 또 다른 이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인 생명보험은 균형이 잡혀 있거든요. 암 보장도 있고, 상해 보장도 있고, 사망 보장도 있죠.
그런데 윤원 씨의 보험은 달랐어요. 김 씨는 나중에 윤원 씨가 어머니의 암 진단 때문에 걱정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암 보장액은 고작 2천만 원이었어요. 전체의 10%에 불과했죠. 반면 사망보험금은 2억 원이었습니다. 이 보험은 처음부터 한 가지만을 겨냥하고 있었던 겁니다. 죽음을요. 그리고 가족들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 씨는 이전에 보험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보험 전문가였습니다. 어떻게 보험이 구조화되는지, 어떻게 지급되는지, 어떻게 최대한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윤환 씨는 병원에서 16일 동안 뇌사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보험료 납부일이 왔어요. 가족들은 보험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으니 당연히 납부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누가 냈을까요? 김 씨가 자신의 사촌을 통해 납부했더군요. 생각해보세요. 여자친구가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는 보험료가 제때 납부되도록 신경 쓰고 있었던 겁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놓치면 보험이 실효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효되면 보험금은 한 푼도 나오지 않죠. 4월 21일 윤환 씨가 쓰러진 지 불과 이틀 후 김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새 계좌를 개설했어요. 보험금을 받기 위한 전용 계좌였죠. 여자친구가 중환자실에서 뇌사 상태로 누워있는 그 순간에 그는 이미 돈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남자의 행동일까요? 7월 23일 보험회사는 2억 원을 김 씨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김 씨는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빚을 갚았습니다. 월세를 냈어요. 그리고 고급 자동차를 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였을까요? 다른 여자친구에게 선물로 줬던 겁니다. 네, 다른 여자친구요. 왜냐하면 김 씨는 윤환 씨를 만나는 동안에도 동시에 최소 2명의 다른 여성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2억 원 대부분은 몇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8월 13일 윤환 씨의 아버지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김 씨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죠. 제 딸은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어디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검토했지만 증거 불충분이라며 기각했어요.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소했고 또 기각됐죠. 5번이나 그랬습니다. 5번이나 검찰은 같은 말을 했어요. 증거가 부족하다고요. 윤환 씨의 아버지는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텔을 방문해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문어를 판 해산물 식당에 가서 상인을 만났죠. 그 상인의 증언은 중요했습니다. 김 씨가 새벽 2시쯤 가게에 와서 문어 4마리를 샀는데 2마리는 잘라달라고 하고 2마리는 통째로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상인은 그게 이상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잘라달라고 하거든요. 통문어는 요리용이지 그냥 먹는 게 아니니까요. 게다가 그건 작은 문어가 아니었어요. 크고 질긴 문어였습니다. 여기서 윤환 씨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심각한 치아 문제가 있었어요. 안리 4개만 제대로 기능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제대로 치료하려면 6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가난한 집안에서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죠. 친구들과 가족 모두가 증언했습니다. 윤환 씨는 질기고 딱딱한 음식을 절대 먹을 수 없었다고요. 문어 같은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녀가 촉수 부분이 4cm에서 5cm나 되는 큰 문어를 통째로 삼켰다는 겁니까? 아버지는 이 모든 정보를 경찰에 가져갔습니다. 편지를 썼고 언론에 호소했어요. 2011년 7월 마침내 한 TV 프로그램이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전국이 들끓었죠. 압력에 못 이긴 검찰은 수사를 재개했고 2012년 3월 30일 윤환 씨가 죽은 지 거의 2년 만에 김 씨가 체포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이랬어요. 김 씨가 천으로 아마도 현장에서 발견된 그 젖은 수건으로 윤환 씨의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켰다는 겁니다. 의식을 잃은 후 문어를 목구멍에 강제로 밀어 넣어서 먹다가 질식한 것처럼 꾸몄다는 거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012년 10월 11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기징역이었어요. 법원은 김 씨를 계획살인으로 유죄 판결했죠. 판사는 여러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윤환 씨의 치아 상태상 문어를 먹을 수 없다는 점, 현장이 너무 깔끔하게 정돈돼 있다는 점,
김 씨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무엇보다 보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윤원 씨의 가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 씨는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5일 항소심 법원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무죄였거든요. 같은 증거를 보고도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인정했지만 의심이 증거는 아니라고 말했어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없다는 거였죠. 시신이 화장돼서 물적 증거가 없으니까요. 가족들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9월 12일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자유의 몸이 됐어요. 이중처벌 금지 원칙 때문에 다시는 이 혐의로 재판받을 수 없게 됐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 9일 전에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거든요. 김 씨가 다시 체포됐던 겁니다. 보석으로 나온 동안 그는 또 다른 여성 2명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부터, 그러니까 윤환 씨가 죽은 지 불과 3개월 후부터 그들에게서 1억 5천만 원 넘게 사기를 쳤던 겁니다. 어떻게 신뢰를 얻었을까요? 윤환 씨의 보험금 중 5천만 원을 맡겨서 부유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출을 부탁했고 돈은 돌아오지 않았죠. 김 씨는 사기죄로 18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밤 그 모텔 객실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윤환 씨는 정말로 문어를 먹다가 사고 질식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된 행동으로 목숨을 잃은 걸까요? 법원은 답을 냈습니다. 증거 불충분, 무죄라고요. 하지만 법정의 판결과 진실은 항상 같은 게 아니거든요. 현장에 있던 젖은 수건은 뭐였을까요? 왜 김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119에 전화하지 않았을까요? 왜 전문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굳이 끼어들려고 했을까요? 의사들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한 목 깊숙이 박힌 문어를 어떻게 손으로 빼냈다는 걸까요? 보험 수익자가 정확히 일주일 전에 변경되고 이틀 후에 전용 계좌가 개설되고 혼수 상태일 때 보험료가 납부된 게 정말 우연일까요? 윤환 씨의 아버지는 지금도 딸 꿈을 꿉니다. 꿈에서 제 딸이 배가 아프다며 울면서 나타나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담겨 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만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절망까지요. 10년이 넘게 흘렀지만 윤환 씨의 유골이 뿌려진 인천 바다는 여전히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날 밤의 진실을, 그 객실에서 일어난 일을, 한 젊은 여성의 마지막 순간을요. 하지만 바다는 침묵하고 증거는 제가 됐으며 법정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아는 단 한 사람은 여전히 거리를 걷고 있죠. 때로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완벽한 범죄가 존재합니다. 때로는 의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설령 법정에서는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양심 속에서,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질문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겁니다. 윤환 씨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